2018년 내전 중인 예멘,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을 향해 형궁을 쏘는 장면 등 몇 건의 실전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단번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초로 공개된 동영상에는 사우스 코리아 ATGM,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짧은 소개가 달렸습니다. 영상은 사우디군이 운용 중인 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 도망치는 예멘 차량을 추적해서 파괴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바위로 빠르게 은폐하는 차량에 형궁을 발사 수직으로 내리꽂혀 명중시는 영상입니다. 놀라운 것은 목보했던 차량이 능선 뒤로 스며스며도 현궁이 정확하게 차량을 명중 파괴시켰다는 것인데요. 현궁의 엄청난 성능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격파하는 영상들이 올라와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무기도 있었어? 실탄 사격은 처음 보네요. 파괴력이 후덜덜. 대단하다. 목표물이 사라졌는데도 맞춘다. 이런 뜨거운 반응을 보였죠. 이처럼 형궁은 중동에서 훌륭한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때 사우디가 형궁을 사용하는 장면을 본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도 형궁을 사고 싶다고 문의가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영상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사우디에 이 미사일을 수출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우디군은 원래 대전차 미사일로 미국에 제블린을 써야 했습니다. 사우디는 2010년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발사기 20개와 미사일 150발을 구매했죠. 2015년 예멘 내전에 본격 개입하면서 제블린 미사일 15,000발을 10억 달러에 추가 주문했는데요. 그런데 왜 현금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제블린 거래가 미 상원에서 발목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상원은 사우디에 대한 제블린 판매를 불허했고 미사일 대량 도입이 좌절된 사우디는 곧바로 한국으로 눈을 돌려 유사 무기 체계인 현궁 미사일을 구매한 것이죠. 현궁은 동급 장비인 미국의 제블린과 비교해 가볍고 명중률도 우수한데요. 가성비로 따지면 현궁의 가격인 10만 달러가 아깝지 않죠. 이러다 보니 현궁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사우디는 현궁을 대량 수입해 자국군 위주로 사용했지만 후티 반군과의 교전이 길어지면서 예멘 정부군이나 각 부족 무장 세력에게도 현궁을 공여해 후티 반군에 대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현궁의 소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현궁에 매료된 사우디군은 교전이 벌어지면 너도나도 현궁을 들었습니다. 사우디군은 물론 사우디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예멘군, 심지어 후티 반군도 이를 노획해서 썼죠. 현궁의 사우디 수출이 알려진 것은 2018년 10월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사우디군의 3세대 대전차 유도미사일 현궁을 납품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LIG 넥스원은 중동 지역 유도무기 수출과 관련한 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엠바고를 설정한다 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현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살펴볼까요? 사업 추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2002년 3월 소유 결정을 결정했고 2007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탐색 개발을 거쳤습니다. 2010년 7월 달에는 체계 개발 사업 착수에 시작했고 2015년 7월 달에는 개발 시험 평가를 마쳤습니다. 2015년 8월 달에는 운용 시험 평가를 마쳤고 2015년 8월 달에는 국방규격 제정과 체계 개발을 종료했습니다. 2015년 8월과 9월 사이에는 제조 성숙도 평가를 했고 2016년 4월 달에는 초도 생산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최초 생산품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현궁이 양산에 들어간 것은 2016년 12월 LIG 넥스원이 방사청과 327억 규모의 초도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입니다. 향후 7년간 진행되는 현군 양산 사업의 총 규모는 1조 원으로 육군과 해병대에 단계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현국은 이어 2017년 12월 2177억 규모의 2차 양산 계약을 맺었으며 2019년 12월 5245억 규모의 제3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차킬러로 불리는 빛의 화살 현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대전차 무기 노후화 및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요했고, 두 번째, 사수 생존성을 보장하고 명중률을 높인 휴대용 미사일을 개발했다. 세 번째, 외산 대비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네 번째, 반응 장갑을 뚫는 탄두 기술로 북한의 모든 전차를 무력화한다. 다섯 번째, 2022년까지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해병대에 실전 배치한다. 현궁은 한마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돌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육군 보병 한 명과 전차 한 대가 맞붙었을 때 만약 이 보병이 현궁 미사일을 갖고 있다면 전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궁은 전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90mm, 106mm 무반동총과 소 등을 대전차 무기로 활용했는데요. 무기를 운영한 지 30년 이상 돼 노후화 문제가 대두됐고, 특히 전차의 장갑 기술 발전으로 구형 무기로는 적 전차를 파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유효 사거리도 짧죠.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차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 현궁입니다. ADD 주도하에 LIG 넥스원이 체계 개발과 생산을 담당했고, 하나가 추진체 부문 협력사로 참여했습니다. 270여 개의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역량을 총 직결해 11개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95%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습니다. 빛의 화살이라는 뜻의 현궁의 이름은 영어 이름도 레이볼트입니다. 빛을 내며 활처럼 날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미사일 비행 모습도 양옆으로 불을 뿜으며 날아가 활의 긴 모양을 연상케 합니다. 현궁은 사수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발사 후 망각형 자율 유도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자체에 내장된 탐색기로 전차를 알아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유도탄 발사 후 유도 비행하며 열 영상을 추적해 목표물을 타격하죠.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맨 윗부분인데요. 현궁은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합니다. 상부 공격이 어려울 때 직사로 정면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사격 후 후폭풍이 적어 실내 사격을 할 수 있으며 주야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궁은 작전 반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소형 전술 차량에 거치해 운영하거나 분리해 개인 휴대도 가능합니다. 장갑차에도 장착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궁의 탄두는 반응 장갑을 뚫기 위해 만들어진 텐덤 탄두를 사용하죠. 반응 장갑은 두 개의 장갑 사이에 화약을 넣은 것입니다. 탄두에 맞는 순간 화약의 폭발, 장갑과 탄두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 결과적으로 내부 장갑을 보호합니다. 이 같은 반응 장갑을 뚫기 위한 것이 텐덤 탄두인데요. 이는 탄두 앞에 작은 탄두를 하나 더 붙여 놓은 모양입니다. 앞쪽 작은 탄두가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키면 뒤쪽의 주 탄두가 전차 내부 장갑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ADD와 LIG 넥스원은 현궁 개발을 시작하면서 5대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성능 2위, 두 번째, 소형 경량화, 세 번째, 핵심 정품 국산화, 네 번째, 가격 경쟁력, 다섯 번째, 운용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현궁에는 여러 특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현궁에는 유도탄 발사 전 표적을 포착하고 발사 후 표적 추격을 수행하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탑재되어 있죠. 소형 고성능 전자광학 기술과 지상 기동 표적 추적 기법의 집합체입니다. 또 자율유도와 전차 상부 공격이 가능하도록 유도 조종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가시 영상과 적외선으로 찍는 물체의 열 분포 영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조준기도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발사 사수를 로켓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나친 후폭풍 발생을 막기 위해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빠져나올 때는 사출 모터의 힘을 빌리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로켓인 이 사출 모터는 화염과 후폭풍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쉽게 빠져나오도록 해주는데요. 미사일은 발사관으로부터 사출 후 일정 거리를 날아간 뒤 비행 모터를 점화하기 때문에 로켓 화염으로부터 사수를 보호하면서 비행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군과 경쟁 무기 체계인 이스라엘 스파이크, 미국 제블린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현궁은 스파이크와 제블린 등에 비해 관통 능력과 유효 사거리에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스파이크는 발사 후 명중 때까지 계속 조준해야 하기 때문에 사격 지점이 노출돼 사수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제블린은 비싼 게 흠입니다. 본체와 조준기를 포함한 가격이 28만 달러나 합니다. 현궁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현궁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1억 원 수준입니다. 현궁의 무게는 13kg이며 유효 사거리는 3km 내외입니다. 미사일 최고 발사 속도는 마하 1.7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생산하는 스파이크 MR 대전차 미사일은 무게가 13.5km에 사거리 2.5km이며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탄두는 파핀탄입니다. 미국 미사일 업체 레이현과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는 제블린은 무게가 23.3kg이며
사거리는 최대 4.75km입니다. 탄두는 성형 자약탄입니다. 현궁은 이들 미사일보다 가벼워 개인 휴대나 소형 전술 차량의 탑재가 가능한데요. 발사되면 적 전차의 상부와 전면을 공격해 파괴하죠.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의 보도를 볼까요? 중국 노린코가 알려지지 않은 고객에게 첨단 휴대용 HJ-12E 대전차 미사일을 납품했다. 이번에 중국 업체가 개발한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첫 수출 계약이다. 중국 업체 노린코는 이날 설명에서 구매자의 이름과 구매 수량, 거래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HJ-12 미사일은 제블린의 복사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길이와 중량, 내부 구성까지 똑같습니다. 노린코는 10여 년 전에 사우디에 자주포를 판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자주포는 중국군 외에는 누구도 쓰지 않은 무기였지만 사우디는 대당 100억 원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최정상급 자주포로 평가되던 한국의 K9이 대당 40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사우디는 무인기와 미사일, 야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제 무기를 수시로 구매했는데요. 이런 무기 구매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사우디 왕실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뒷거래입니다. 노린코가 HJ-12E를 사우디에 본격 납품한다면 현궁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복제판이라고 해도 어찌됐든 중국은 자국산 대전차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해왔고 실전 배치와 실전 경험을 갖춘 무기로 거듭나고 있어서 우리는 HJ-12E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시 북한군이 유용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국군과의 교전 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궁은 중동 국가에게는 거의 유일한 답안입니다. 소형, 경량화돼 있고 운용이 쉬우며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죠. 자, 결론입니다. 현궁은 국내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국내 군수 지원과 성능 개량이 용이하고 무기체계 계열화를 통해 군 전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향후 단거리 대전차 무기와 장거리 전술 유도 무기 등을 개발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 등에 보급되며 수출 효자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의 군사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군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진행되는 군사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24년에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주변국을 압도하지는 않더라도 한국을 쉽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전투력 면에서는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군사 프로젝트인 한국의 국방중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꺼리튜브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국방중기계획이라고 하니까 계획은 계획인데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고 개념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크게 1933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계획 2.0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연도별로 쪼개서 진행하는 것이 국방중기계획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전방위 안보위협의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을 만드는 방법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되고 선진화된 한국에 걸맞는 군 목표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운영계획입니다. 또한 국방예산과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과 국익을 지키는 강한 외교 등 전방위적인 계획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군 전체 전력 증강입니다. F-35A 같은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한국형 전투기 및 핵심 개발 등 첨단 무기의 국산화를 위해 R&D 사업에 투자하여 보다 강인한 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를 개발하는 등
한층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요격 무기를 확충하는 내용도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전력망을 무력할 수 있는 전자기파, EMP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2020년대 말까지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290조 원을 들여 안보를 위협하는 대비책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4년 이후에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이 기존과는 다르게 비약적으로 강력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추진하고 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꺼리튜브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이번 중기계획은 5년간 무기개발과 도입, 국방운용 등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중기계획은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간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인 WMD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34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한반도 전구 감시 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 위성 5기를 전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 목표 연도가 2024년에서 1년 단축됐는데요.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잇따라 성공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인 텔 등의 위협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더욱 시급해졌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 옆나라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ISR 적외선 영상 위성 7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정찰 위성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정찰 위성의 개발이 빠른 것은 고체 연료 발사체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액체 연료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제약은 풀렸으나 아직까지 고체 연료에 대한 제한 사항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고체 연료 추진체가 액체 연료 추진체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이 액체 연료 발사체 1기를 만들 때 일본은 3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발비 또한 고체 연료 추진체는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 연료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다른 주변국 대비 발사체 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유사시 북한의 전력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EMP 정전탄, 전자기 펄스탄의 국내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국내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패 확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MD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전방위로 탐지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최대 탐지거리 800km의 그린파인 레이더 2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2대가 더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1980년대 미국이 스타워즈로 알려진 전략 방위 구상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개발을 시작한 레이더가 그 원형입니다. 1992년 개발을 시작해 1994년 시제품이 완성됐는데요. 미국의 사드와 쌍벽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1998년 탄도탄 요격미사일 에로와 함께 처음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을 모두 포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체적인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갖추면서 그린파인 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개량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개량한 것이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인데요. 처음 한국군이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군은 AN/TPQ-37 대포병 레이더를 운영했지만 발열 등의 문제로 실제 가동하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이 되지 않았던 레이더였습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민국 국방부는 AN/TPQ-37 레이더를 수입했는데요. 총 11대를 도입했습니다. 대당 가격은 130억 원이며 25에서 50km 밖에서 날아오는 적의 포탄, 로켓포를 역추적해 10개의 발사 지점을 수초 내에 알아낼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처음 도입 시만 해도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응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장비의 기능 이상으로 실제로 사용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이스라엘에서 그린파인 레이더 블록 B를 도입한 뒤 24시간 운용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탐지 또한 기존의 방공 레이더로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이 도입하기로 한 레이더는
블록비와 마찬가지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고도 불리며 탐지거리는 최대 9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공방어 체계로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를 성능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면 하층, 중층, 복합 KMD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는 2023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정찰위성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군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통해 적에도 정찰위성과 차세대 중형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인공위성 한 기 발사에만 약 2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적에도 정찰위성 사업은 1.5톤급 위성을 지구상공 적외도인 600에서 800km에 올려놓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여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기체 내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한국의 자체 기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사용되는 가장 핵심 기술인 발사체인 누리호는 1에서 3단 로켓 모두 우리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발사체인데요. 75톤급 액체 엔진 4개를 묶은 1단, 75톤급 액체 엔진 1개로 이루어진 2단, 7톤급 액체 엔진 1개인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소할 때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가 엔진 온도가 섭씨 3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문제없이 발사하기 위해서는 섭씨 2000도 이상을 견디는 소재 개발이었습니다. 이 소재는 국가 기밀 중 하나로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섭씨 2000도씨까지 견디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개발뿐만 아니라 최종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개발해온 차세대 중형위성 1호도 올해 하반기 러시아 소유스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떠날 예정입니다. 위성은 탑재체 종류에 따라 플랫폼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탑재체 종류에 상관없이 작동할 범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사용할 다목적 위성으로서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특정 지역 촬영 시간이 항상 같은 태양동기 원궤도의 고도 497km에서 4년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구 밖에서 흑백 0.5m, 컬러 2m급 해상도를 갖춘 광학 카메라를 장착하고 한 번에 12km 관측폭을 지녔기 때문에 한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중형 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미국 첩보 영화에서 많이 나온 인공위성 영상 장면을 미국 영화가 아닌 한국 영화에서 태극기를 달고 있는 한국의 정찰 인공위성이 영상을 탐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엔 아리랑 6호, 7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6호는 태양동기 궤도 505km에서 한반도 지상과 해양 관측 임무를 맡고 아리랑 7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역을 선별해 관측하는 초고해상도 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상에서의 전력 증강도 눈에 띄일 만큼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궤적을 포착하는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도 3척을 추가 건조해 2020년대 말까지 순차 배치할 예정인데요. 현재 군은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와 훈련에 각각 한 척씩 투입되면 실제 작전에는 한 척만 주력으로 투입될 수 있어 감시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난 꺼리투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차세대 고속정, 차세대 구축함, 차세대 미니 이지스함들을 순차적으로 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차기 이지스함 3척이 구축되는 2020년 말에는 한국의 해상력은 지금보다 2.5배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알아주는 전자강국인 한국의 EMP탄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EMP탄은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인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EMP 발생장치의 설계 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장치를 실험 개발했습니다. EMP는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도 발생합니다. EMP탄의 자세한 소식은 다음 꺼리튜브 영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을 지원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화력함 건조 계획도 세계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한국형 구축함 KDX-2급의 4,000에서 5,000톤급 규모로 국내 건조되는 이 함정은 함대지 미사일 등 정밀 유도탄을 탑재해 유사시 적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오로지 공격력에만 몰빵한 전투함입니다. 일명 한국형 아스널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스널십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아스널십을 한국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전장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한국형 아스널십 개발은 한국 해상력에 분명 도움이 되는 무기체계입니다. 또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도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30년으로 건조될 예정인데요. 한국은 대형 수송함 사업을 장기 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만재 배수량은 3만 톤으로 경항모급으로 추진하였으나 3만 톤의 경항모가 실용성의 문제로 인해 4만 톤급 이상인 중형 항모급으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형 대형 수송함은 해상에서 F-35B를 운영할 수 있어 지상 공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 당국은 F-35B 20여 대가량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개량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F-15K 전투기의 레이더는 5년 내로 A사 레이더인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됩니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바꾸면 적기를 빨리 보고 선 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또한 공군의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A400M급 수송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국가인 스페인은 최근 자국의 A400M 수송기 4대에서 6대를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의 KT-1 기본훈련기 30여 대와 T-50 고등훈련기 20여 대를 구매하는 막교환 거래 방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현재 이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방부는 병력 감축과 부대 규모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지상전력은 대포병 탐지레이더2, 230mm 다연장 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고, 국내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신형 전차, 소형 전술 차량, 차륜형 장갑차, 소형 무장 헬기 등을 신규 배치해 지상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국방 중기 계획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한국의 어떤 주변국이 와도 한국에게는 쉽게 시비 걸기가 부담스러운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군사력의 위치는 주변국들이 만만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국방 중기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주변국들도 한국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